이번 시간에는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한 종합 토론이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좌장 및 8분의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주실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님이십니다. 네, 토론자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유정엽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민주노총조합 총연맹 이정희 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영태 고용정책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김혜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양대학교 박철성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건국대학교의 윤동률 교수님께서는 일정상 조금 늦는다고 하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의 그 토론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항상 마지막에 종합 토론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앞 시간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끝나는 시간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용한 시간이 이렇게 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종료 시간이 지금 40분이고 조금 폐회 시간을 우리가 쓴다고 하더라도 50분 정도에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55분이니까 딱 55분 정도가 맥시멈으로 남아 있고 그 시간 안에 이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토론문을 잠깐 봤는데 한 분당 5분 이내로 이렇게 발표하시라 그러면 몹시 스트레스는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 7분까지도 할 수는 있는데 7분을 다 쓰시려고 그러면 보통 10분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5분 안에 하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해주셔야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게 노사에서 이제 2분씩 나오시고 전문가 그룹에서 4분이 나와 계시는데 우리 고용보험 전문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데서 먼저 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고 고용부 또 용역을 자주 하시면서 자문을 많이 하신 이제 김혜원 윤동열 교수님한테 사실은 말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싶은데 윤동열 교수님은 지금 국회에 계셨다가 나중에 오실 예정이어서 순서를 좀 뒤로 미뤄드리고 김혜원 교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말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노측, 사측 번갈아 가면서 다시 또 전문가 분들한테 마이크를 옮기는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김혜원 교수님 꼭 발표문의 그 구애 당연히 받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자유롭게 또 플로우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좋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교원대학교 김혜원입니다. 5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소회나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노동연구원에서 일할 때 고용보험 10주년을 맞이하여 관련된 이 노동시장 데이터를 쭉 정리해서 이제 보고서를 내는 작업을 이병희 박사님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는 10년의 시계열 또는 이제 경활조사를 쓰니까 조금 더 긴 시계열을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꽤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구나 싶었는데 그때 너무 짧은 시계열을 가지고 노동시장을 가늠하지 않았나. 벌써 이제 30주년이니까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서 고용보험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기조발제 포함해서 3개의 발표를 들었는데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요. 저는 조금 그 방향 속에서 좀 구체적인 정책 대안, 사업 제안,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해서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데 어떤 구체적인 대안들을 실행해 볼 수 있을지 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생각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와 관련해서 이제 노무제공자로 확대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김문정 박사님 방대한 연구를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는데, 이 노무제공자 인적 용역 소득자 전체를 그럼 적용할 거냐? 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 용역 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인적 용역자의 경우에는 그 의무 적용에서 제외하고, 다만 현재도 이제 그 화물 자동차 사업자와 같이 직종 수준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의무 적용을 하는 경우는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식의 방안을 한번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실은 좀 추가 논의할 사항이 있는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가 의무가입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도 할 수 있는데, 경비율을 적용해 보면 한 부가가치세를 낸다고 했을 때 한 1.5에서 한 4% 정도를 낸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고용보험 의무가입하고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 약간 고민이 되고 자연스럽게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을 너무 거스리지 않으면서 보호 대상을 좀 확실한 기준으로 포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 성재민 부원장님께서 발표문에 나왔던 부분 실업급여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략히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을 저는 조금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소득 기반으로 우리가 이행을 하게 되면, 저는 복수의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복수에 가입을 하고 보험료도 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2개 내지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갖고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상실했을 때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제기되고, 그와 관련돼서 OECD 국가들의 다수는 아니지만 또 상당수의 나라들이 부분 실업급여 제도를 갖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 실업급여 제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주된 일자리를 잃더라도 다른 일자리를 지속하는 것이 그 하나의 일자리 잃은 분의 근로 능력과 근로 동기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사회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통 많은 나라들이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의 감소나 소득의 감소의 일정 기준 이상을 이렇게 떨어졌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적절히 연구해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이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취업활동, 실업급여 수급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현재의 제도와 통합적으로 다른 모든 나라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행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약간 화두를 던지면 부분 실업급여 제도를 할 때 주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부수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의 피보험 기간을 다음 실업급여를 위한 기간에 산입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이슈도 사실은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실업급여를 쉽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바뀌면서 아까 김문정 박사님 발표 중에 직전 3개월의 그 급여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1년으로 매기는 제도로 전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1년 동안의 기간 중에 그 부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월급은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래서 평균 급여를 낮추게 되고 그것은 실업급여액을 낮추게 돼요. 그래서 그 피보험 단위 기간을 충족하자마자 실업급여를 타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개월로 전환하는 것과 결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 제도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작용이 적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약간 허황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 성재민 부원장님께서 산업구조 전환에 고용보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뭘까? 저는 과감하게 중장년이 뭔가 이 경력을 전환하는 시기에 한 1년 이내에 실업급여 받으면서 교육이나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실업급여를 중간에 타더라도 그거 다 생각 안 하고 누적 피보험 기간이 한 15년이나 20년 정도 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뭐 50대 전후에 뭔가 경력을 전환해야 되는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장기간의 그 소득 보장을 하면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 재정액은 어떻게 충당할 거냐? 이건 또 약간 뭐 상상력을 요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실업급여 제도에서 누적 그 피보험 기간이 단위 기간이 길어지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길어지는 요소가 있어요. 저는 그 제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제도 과감하게 그 폐기하고 대신에 이 제도로 바꾸는 걸로 해서 한번 이 산업 전환에 대처할 수 있는 중장년 근로자의 교육훈련 기회를 한번 확장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토론을 가름하겠습니다. 네, 김혜용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납부자를 이렇게 기준으로 의무 적용 여부가 이제 어떻게 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건 김문정 박사님이 나중에 전문적인 또 소견을 잠깐 얘기할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 다음 토론 순서는 우리 박철성 교수님께 부탁드리고, 다음에 유정엽, 이명태 이렇게 본부장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철성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박철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네, 저는 뭐 다들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발표 듣고 그동안 논의에 좀 참가하고 하면서 들었던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소득 기반 고용보험 제도라는 게 다들 동의하시다시피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국세청하고 실시간 자료 연동하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도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이런 작업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 고용보험의 어떤 그런 고용보험 징수를 위한 그런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또 다른 그 자료의 어떤 유용성도 상당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국세청의 소득 자료하고 고용 상태 정보를 결국은 결합을 해야지 이제 고용보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임금 분포의 어떤 신속한 파악이 가능해지고, 그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그 임금 격차에 대한 어떤 실시간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 상당히 정책 활용도가 높은 그런 자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부분이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빨리 좀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성보호 급여는 여러 번 이제 이재갑 전 장관님하고 우리 성재민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실업급여 개정에서 이제 분리할 때가 됐다라는 것들은 다들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율을 따로 설정하고 일반 회계에서 전입을 확대하자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중에 또 하나 엑스트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육아휴직 제도도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육아휴직 제도가 상당히 사실 거의 OECD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의 제도가 있는데, 이제 사용률이 상당히 낮은 것이 문제고, 특히 남성 사용률이 낮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에서의 상용률이 낮아서 이거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이거 휴직 제도를 좀 유연화해 가지고 사용률을 좀 높이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일정 기간,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고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는 뭐 부분 육아휴직 사용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에 8시간 기준이라면 4시간을 일하고 육아휴직 급여는 이제 절반만 받도록 하고, 그러니까 하루 기준으로 해서 절반을 받으면 0.5일만 휴직한 걸로 계산을 해서 훨씬 더 좀 그 긴 기간 동안 그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서 또 일은 4시간 정도 일할 수 있도록 뭐 혹은 뭐 이제 그런 제도를 정하기 나름이지만요.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반드시 휴직 혹은 일하는 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가지 말고 좀 부분 휴직까지 한다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훨씬 더 좀 육아휴직제도 사용률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궁극적으로는 실업급여 개정에서 분리해가지고 고용보험에 넣다가 결국 저는 이걸 부모보험 같은 새로운 사회보험으로 좀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단은 이제 그 고용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그룹들도 이런 식으로 부모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아휴직 사용이 좀 촉진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신들이 그 부모보험에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확실히 있다면은 육아휴직 사용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촉진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 개편 방안은, 이거는 이제 성재민 부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한액은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낮추는 부분으로 가고, 또 상한액은 또 낮기 때문에 상한액은 올리는 부분으로 가서 좀 우리나라 그 구직급여의 그 어떤 비대칭성 이런 것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냥 저의 생각은 하한액을 지금 최저임금의 80%로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원래 그 고용보험의 60%로 맞추는 것처럼 똑같이 최저임금의 60% 설정을 하고, 대신에 부양가족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니드가 있으면은 이제 추가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좀 조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한액은 현재는 지금 고정금액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바꾸는 일을 항상 뭐 액수를 바꾸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번거로운데, 이걸 차라리 지금 현재 하한액처럼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로 맞추고 현재보다는 높이는 방향, 뭐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의 110이나 120%를 한다든가, 이거는 이제 뭐 더 논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급 요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그 평생 경력 그 스마트 이런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이 상당히 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자신들이 플랫폼에서 일한 경력들을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인증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어떤 플랫폼에 종사하든지 좀 통일된 시스템에서 통일된 포맷으로 경력을 인증받고, 이것들이 실제로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커리어를 디벨롭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업훈련 품질 강화도 상당히 필요하고, 그래서 민간 훈련 기관이 들어오려면 이제 가격 규제가 지금 있는데 이것들을 폐지를 해서 질적 경쟁을 좀 유도하고, 대신에 직업훈련에 대한 그 지원은 뭐 바우처 방식이나 이런 방식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훈련 기관에 대해서 좀 상세 정보를 게시를 의무화해 가지고 훈련 기관을 선택할 때 피훈련생들이 좋은 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럼으로써 또 직업훈련의 어떤 품질 경쟁을 유도하자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도 아까 나왔던 부분입니다만은, 이제 우리 고용센터가 실업급여 지급 이 역할들을 상당히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취업 지원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좀 듣고 있습니다. 아까 이 부분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뭐 3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일단 인력 충원이나 어떤 상담원 역량 강화가 상당히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고용센터에 대한 또 비판 중에 하나는 워크넷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구인 정보를 찾고 있는데, 이게 그 갖고 있는 일자리의 정보가 좀
좀 영세 사업장이나 저임금 일자리 중심이어서 그런 구인 정보의 질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민간 고용 서비스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 가지고 좀 더 질 높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와 구인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새 AI에 대한 그런 그 역할들을 아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실제로 우리 고용센터에서 또 AI 기반 고용 서비스 확대라든가 업무 자동화 이용을 함으로써 좀 고용센터가 그 어떤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곳에서 보다는 좀 더 생산적으로 취업 지원을 상당히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좀 향상이 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좀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철성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 시간을 지금까지는 아슬아슬하게 맞추고 계시는데 그래도 한 1분쯤 줄인다고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유정엽 사무처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지금 사무처장 아니라고 제가 정책본부장이라고 주최 측에 얘기했는데, 자, 표시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늘 고용보험 30주년 기념 행사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인데, 제가 좀 하나 아쉬운 거는 그 정권 교체 그 과도기라서 그런지 노사가 함께 좀 대표들이 참여해서 축사도 하고 그런 행사로 진행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정부 중심의 행사가 된 게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발제자들께서 지금 노동시장의 변화, 뭐 디지털 전환이나 기후 변화 등의 산업 전환,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 주된 이런 여러 그 노동시장의 변화의 주된 원인은 사실 그 고용 비용을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동의 탈경제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촉진되면서 사실상 비정형 노동자들이 노동이 증가하고 있고 고용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사실상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상용 근로자의 증가에 비해서 인적 용역 사업자들이 2배로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인적 용역 사업자들의 특성, 비정형 노동자들의 특성은 사실상 거의 이 1,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들이 주로 이루고 있다는 데서 이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보험의 대응 방안은 이러한 고용관계의 틀 변화에 대응해서 고용 형태의 간의 이 사회적 보호의 격차를 해소하면서 증가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방향 갈 때만 노동의 탈경제화나 불안정 고용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제도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 발달돼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용보험의 발전 과정을 보시면 먼저 전 이재갑 장관님께서 잘 소개해 두셨듯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체계가 고용보험 보호 체계에 편입되어야지만 사실상의 직업 능력 개발이냐 고용안정사업 등 그리고 모성보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시장 정책에 편입될 수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보여지고요.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일터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만들겠다. 이를 통해서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취업자 누구나 고용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육아휴직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여러 발제자들이나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 문재인 정부로부터 시작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제대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이러한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사실상의 추진이 여러모로 이게 정체되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전국민 보험제도의 추진 과정의 한계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지난 2000년 12월 달에 전국민 로드맵이 발표 이후에 노무 제공자 등의 범위가 확대되어 왔고 그래 왔지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사실상 2020년, 22년 이후에 정체된 상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지난 정부에서의 실업급여를 실업급여라고 하면서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나 실업급여 축소의 필요성이나 반복 수급의 제한 등의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사실상의 이러한 정책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실상부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로서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노무 제공자의 특례 적용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일하는 사람이랑 기본법 등을 통해서 당연 적용 대상자들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주 개념의 정립을 통해서 이 다른 기존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뛰어넘는 노무 제공을 활용해서 이익을 얻는 자로의 사업주 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개인별 소득 합산을 통한 소득 기반 인별 관리 체제의 변경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무 제공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피보험 자격 상실률에 비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부분 실업급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노무 제공자 특고 예술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 사실상 이들이 굉장히 육아휴직급여를 제공받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생업 전체를 포기해야 하는 휴직의 개념을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유연한 휴직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면서도 이들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유인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폐업 예정자에 대한 조기 지원이나 경영유지 지원 그리고 육아휴직 등의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용보험 사업의 국고 지원 확대와 함께 고용보험의 개정에 대한 실업급여 개정으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고용서비스 제도가 이 통합 관리되면서 전문성을 갖고 적극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과거 이제 공공고용봉단이라는 정책적 제언도 있었는데 이와 같이 통합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지 실업급여의 하한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하한만 낮추었을 뿐 제대로 된 고용 서비스를 통해서 보다 나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실업급여 하한만 낮추는 그러한 정책 제안은 좀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 맞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용보험 제도 발전 역사를 사각지대 축소 예정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고 노총 입장에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 좀 실천적 방안을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노총의 이런 주장을 듣고 경총이나 또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명태 본부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 이명태입니다. 우선 고용보험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일단 고용보험 제도는 보면 그간 경제 위기에서 안전망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95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바로 뒤에 IMF 외환위기가 왔었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2020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고용보험의 중요성이 더 중요해졌던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보면 외환위기 상태의 대량 실업 사태를 좀 손쉽게 극복할 수 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상태에서도 적용 대상을 늘리면서 ILO가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고요. 특히 코로나 당시에는 한 2년 동안에 약 3.5조 원 정도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하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던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고용보험 제도가 좀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는
주로 말씀하셨던 구직급여 제도라든지 아니면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 개선 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보면은 그 유정혁 본부장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구직급여 제도의 하한액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면 우리나라의 구직급여 제도 자체는 가장 큰 문제가 너무 하한액이 높고 그다음에 짧은 기여기간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구직급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너무 높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밑에 그 표에도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구직급여 월액하고 최저임금액을 비교해 보면 25년도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이 1030원이니까 290원을 곱하면 약 209만 6,270원이고 이게 세후로 떼면은 소득세라든지 아니면 사회보험료를 떼면은 구직급여액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최저임금을 받는 세후금액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취업을 하기보다는 그냥 실업급여를 타는 방식을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옆에 그래프에 보면은 평균 임금 대비 하한액 기준으로 봤을 때 24년도 기준으로 41.9%로 OECD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하한액 비중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반복 수급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직급여 관련해서는 하한액을 일단 그 일반 평균 구직급여액인 60%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기준기간과 기여기간을 늘리면서 반복 수급자를 좀 제한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가지고 모성보호 육아 직원에 대한 국고 지원을 좀 더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모성보호 육아 직원에 대한 이런 국고 지원 확대 같은 경우는 노사가 모든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 대립각들이 심한데 이 육아 지원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노사가 뜻을 같이 하는 몇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경산위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국회에서도 이런 모성보호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합의 사항들이 있었는데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확대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인 일반 회계 전입금 비중이 보면 13에서 15% 수준으로 그나마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 뭐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20%라든지 아니면 좀 더 받을 수 있다면 30% 수준까지 확대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효과성도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고용보험 사업별 평가 결과가 있었는데 보면 직업능력 개발 사업 중에 약 70% 가까이가 개선 필요라든지 아니면 감액 등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평가 결과를 보면 뭐 낮은 취업률이라든지 고용 유질이 낮다든지 아니면 중도 탄력력이 높다는 그런 요인들이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현장의 수요를 좀 더 아직 직업훈련 체계에 반영하는 비중이 그렇게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런 수준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사업평가에 대해 가지고 좀 기준 자체들, 뭐 취업률이라든지 아니면 고용률을 산정하는 기준 자체를 좀 변화시키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태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그 노사가 의견 일치되는 것과 있고 극명하게 지금 의견이 다른 거가 또 하나가 있죠. 하한액 문제는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고 또 모성보호급여에 관해서는 현재 상태로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방치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극명하게 일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을 저희 이제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민노총에서 온 이정희 시장님 부탁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죄송합니다. 이게 토론문 시한도 못 지켰고 토론문 형식도 이렇게 돼서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용보험 특히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동시장과 고용관계 변화에서 가장 모든 사람들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비전형 노동이 급속하게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특수고용 노동자가 한 200만 정도 되고 플랫폼 노동자가 100만 이렇게 해서 한 300만 정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이제 국세청 자료에 인정용역 사업 소득자가 860만이다 또는 뭐 1000만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 300만 명 수준이었던 인정용 사업 소득자가 한 10년 사이에 거의 1000만으로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확대된 배경이 뭔가 여기는 물론 이제 사회 경제적인 요인, 기술적 요인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실제로
사용자승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승 책임에 대한 회피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는 실제로 뭐 세금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정하게 적용 예외를 하기 위한 이런 부분과 함께 결합돼서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 제공자에 대한 보험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으로 산재보험의 경우는 특수고용 노동자 136만 명이 가입을 했고 고용보험의 경우는 85만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이 가입률이 적은 것은 자격 조건의 제한이나 또는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 실효성이 있는 실직 상태에서 실직을 인정받거나 또는 실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용 기반에서 소득 기반 관리 체계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서 발제해 주신 대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는 부가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또는 노무 제공자들의 본격적인 가입의 확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소득 기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보험은 특히 산재보험에 비해서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비해서 노무 제공자라는 범주를 설정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넓게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건 바이 건으로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어떤 직종을 어떻게 확장할 거냐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확장 방식을 기본으로 해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럴 때만이 자영업자의 경우도 고용보험 대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산재와 고용보험에서 지금 되고 있는 특정 업종을 선정해서 이 업종이 되냐 안 되냐라는 방식으로 하기보다 근본적인 제도의 설계를 좀 다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는 실정에 맞는 기여와 급여 구조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가 지원이 적극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노무 제공자의 고용보험 수급률을 보면 2023년도에 실업급여 수급률이 0.68%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 노동자 수급률 9.8%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이제 실업 인정의 까다로움 또는 실질적인 실업 효과, 실업에 따른 보험 수급의 효과 이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사회보험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이제 특구 플랫폼이나 프리랜서 이 비전형 노동자들의 경우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고 이를 이제 이용해서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고용계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보험만이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이런 필수 사회보험에 대한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의 가입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지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대부분의 경우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 적용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특수고용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근로기준법 자체를 상당히 확장하는 방향으로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보험비를 결국은 고용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일반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 사용자와 노동자가 분담하는데 이것을 이제 자영업자나 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는 본인이 부담하게 될 경우에 결국은 누가 사회보험을 가입할 것인가 부담할 것인가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는 이것이 비용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가 이 부담을 할 수 있게끔 노동자의 범주를 확장하는 것과 함께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으로 노무 제공을 받는 사람이 그 노무 제공비를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노무 제공에 따라서 노무 제공을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문제 예를 들면 유럽이 사회보장세를 부과하는 방식 이런 방식의 제도 설계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희 실장님 토론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주제였던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격하게 동의를 하고 불가피성을 얘기해 주셨어요. 또 다른 문제들도 두루 다뤄주셨는데 남은 시간에 제가 선택적으로 조금 추가 질문을 다른 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로 본부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일단 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소기업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체의 뭐 99% 이상이고 고용의 81%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역할을 논의할 때도 특히 이제 고용보험료 부담을 지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입장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실업급여 사업의 경우에는 상당수의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보장성이 좀 너무 강한 거 아니냐. 그래서 반복 수급이 일어나고 이게 그 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재취업 지원이 가장 중요한 그런 기능인데 오히려 뭐 생활안정이라는 그런 역할이 더 치중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도 이제 발생하는 거고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금년도 상반기에 미충원 인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충원 인원이 10만 8천 명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적극적인 구인 노력을 했는데도 채용하지 못한 인원이 10만 8천 명이 된다는 건데요. 이만큼 일자리가 있는데도 아직 그 채용을 못하고 있는 구인난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업급여의 어떤 과도한 보장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복 수급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뭐 하한액이라든지 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하한액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구직 활동을 하는데 허위 형식적 구직 활동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실질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막는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사업의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지원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용률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제도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결국은 이제 근로자들이 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업주 눈치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동료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자유롭게 활용을 못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또 그 이유를 이제 따져보면은 결국은 내가 육아휴직이라든지 육아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이제 내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죠. 결국 대체 인력 문제로 다시 귀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을 채용했을 때 지원을 해주고 뭐 동료 분담금 뭐 이런 것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대체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체 인력 풀을 최대한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고용센터뿐만 아니라 뭐 인재지원뱅크라든지 뭐 이런 알선 기관들이 이 알선을 좀 제대로 필요한 때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대체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만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대체 인력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유인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으로 일하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지원도 검토를 할 때가 됐다. 그래야만 대체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이 돼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동료 지원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설이 되고 이제 대체 인력 지원금도 확대가 되고 했는데 뭐 예산을 보니까 뭐 불용이 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 초기인 만큼 그런 중소기업 사업주라든지 이제 근로자들에게 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득 기반 고용보험 제도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느낀 점은 노무 제공자, 소위 말하는 특고라든지 프리랜서 이런 계층이
그러니까 모두 다 취약계층이냐?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소득을 전체를 종합해 보면 근로소득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뭐 사업소득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으로 보호를 하려다 보면 이제 적용 징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소득 파악을 통해서 뭐 국세청 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피보험자 관리는 여전히 남는 것 같거든요. 뭐 이비직 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신고는 계속 남는 거기 때문에 뭐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고용보험으로 보호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EITC라든지 이런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서 근로자에게 저소득 근로자 또는 저소득 특고 노무 제공자에게 직접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같이 고용보험제도와 조세제도, EITC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령 인력에 대한 지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뭐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제도상으로 법적 정년 연장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법적 정년 연장보다는 노사 합의에 의한 자율 연장 방식이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고용에 대한 지원을 고용보험으로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고용 장려금 그리고 고령자 고용 지원금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 금액 수준이라든지 요건, 기간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서 좀 더 많은 고령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역할이 굉장히 커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년 고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내일 채움 공제 제도를 좀 대폭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노사 모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하면 이제 자산 형성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출생 해소의 어떤 대책으로서의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좀 수혈이 필요한데 이런 청년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런 내일 채용 공제라든지 이런 자산 형성을 도와주면 보다 많은 청년들이, 특히 고학력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와서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그게 기여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AI 활용 능력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AI 활용 능력을 향상을 위한 그런 훈련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예를 들면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뭐 상생 협력 방식, 대기업의 역할을 강화해서 중소기업, 하청 중소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어떤 AI 그 활용 능력, 예를 들면 뭐 챗GPT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그 활용 능력을 높이는 그런 것들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명로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인력 확보하는데 긍정적인 뭐 영향이 확인되기도 했죠. 내일 채용 공제제도. 다른 토론자들이 뭐 얘기하지 않으신 이제 어떤 고용 안정 사업에 그 제안을 또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제가 한 10분 정도가 이제 남은 것 같은데 우리 윤 교수님하고 오상봉 우리 본부장님이 이제 토론자로서 남아 있는데 그 윤 교수님에게는 토론 포인트를 지금 4개의 영역에서 준비해 주셨는데 사실은 세 번째, 네 번째는 많은 부분들이 지금 토론도 해주시고 동의도 해주셔서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를 중심으로 5분 안에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사실은 제가 우리 김혜원 교수님이 이게 피보험 기간이 긴 중장년층한테는 이게 그러고 나서 비자발적 실직을 하면 1년 이내에 경력전환 실업급여 지급해서 좀 실업급여 받으면서
교육 훈련하자 이런 획기적인 전환을 해줬을 때 나를 염두에 두고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잠시 했는데 우리 그 고용보험 중에서도 사실은 뭐 인공지능 전환, 뭐 디지털 전환 뭐라고 얘기하든 그 시대에 지금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중요하게 활용하고 또 그 효과성을 높여야 된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지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는 그 여부와 소득 기반 고용보험 내지는 사회보험 그 적용 활용 가능성 그거에 그 김문정 박사님 한 1분 정도 의견 주시고 혹시 이게 이재갑 전 장관님은 우리 김혜원 교수님이 제안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실업급여하고 연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혹시 꼭 의무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뭐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1, 2분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저 두 분의 그 토론자가 토론하시는 동안 혹시 가운데에 있는 이 테이블에 있는 레이블을 이렇게 위로 드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한 1분 정도에 한해서 드리도록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동열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이크가 나오죠? 예. 시간 맞추느라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다행으로 마지막에 와서 또 5분 동안만 발언하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 같이 많이 말씀을 나눴을 것 같고요. 1번, 2번이 재정 투입과 실제 우리가 실현 가능성이 있고 또 지속 가능한 이 고용보험기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산 쪽에서 중장기 예산 혹시 여기 여기 PPT 준비해 오신 거 띄워 줄 수 있나요? 띄워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다음 페이지로 1페이지로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단장을 할 때, 중장기 예산단장을 할 때 고민했던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제 요율을 높이는 부분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만 이 예산으로 들어갔을 때 국가재정 예산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제 실업급여 개편의 핵심이 돼야 될 거를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구직 활동 없는 수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을 복귀하는 촉진 기능이 실업급여의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른 발제자 분들도 그렇고 토론자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계속 얘기 나온 거지만 실업급여의 하한액 제도는 반드시 정비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현행 최저임금 수준의 80%인 하한액을 한 60% 그리고 단계적으로 해서 반복수급자에는 50% 미만으로도 이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건 정부에서도 안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근로유인 약화는 물론이고요. 장기 수급을 좀 유인을 방지하는 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노력해온 것 중에 하나가 이 수급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유형화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고용센터 가면은 이에 대한 부분들을 측정을 하고 이분들을 이제 배치를 하고 이에 대한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실업급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반복수급자가 있을 것이고 청년 구직자가 있을 것이고 또 경력단절 여성 뭐 다양한 유형들이 있을 거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중장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그 지원군마다 어떠한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었고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만들 때만 해도 사실상 이 고용보험제도하고 이제 겹치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모호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명확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실업 인정 기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발표하신 발제자분들께서도. 그래서 청년에 대한 거 그리고 반복수급자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좀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시간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것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김문정 박사님도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실업급여 같은 경우 지출은요 계속 유지되거나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월 뭐 1조 정도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저현상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유지되려면은 사실 정기적으로 이 요율 조정 체계가 도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기금 같은 경우가 고용보험위원회가 있는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좀 전문성을 강화해서 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해야 될 게 뭐 매년 할 수도 있겠고요. 경년 단위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수지 전망에 따라서 보험 요율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지금 굉장히 이해관계자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잖아요. 전문가들도 있지만 전문가가 이해관계자는 저는 주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도 있고 기업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그럼 이해 당사자들이 좀 참여를 해서 이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구축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율을 상한에 대한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본 사례처럼 뭐 0.4% 전후로 해서 반영을 한다든지 이 정책적 재량권을 갖는다든지 뭐 캐나다처럼 얼마 전에 있었지만 7년간 이제 고용보험 수지 전망에 대한 우리도 수지 전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요율을 조정해서 뭐 1.166을 한다지 해서 밸런스 레이트 같은 경우를 도입해서 실제 안정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고 수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지 균형에 기반한 산정 방식을 도입하고 실제 수입과 지출을 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오상봉 박사님 마지막 토론 해주시겠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네, 그 전에 이재갑 장관님께서 이미 이제 30년 사에 대해서 이미 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제도 도입되고 크게 두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그 국민 고용보험 이야기가 나오고 노무제공제 확대되고 하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 이제 근로자를 전제하고 보험제도를 운영했었기 때문에 노무제공제까지 확대되면서 이제 고용 형태를 따지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고용 형태를 계속 따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실제로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 고용보험제도를 우리가 계속 따지는 게 무슨 실익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노동법에 천착해서 운영되었던 사회보험제도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다른 방식의 사회보험, 그러니까 기존 원래 사회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가 목적으로 했던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이제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이제 노동소득을 따라가면서 보험료를 걷고 노동소득을 따라가면서 필요한 보호를 해주고 이런 방식의 사회보험 제도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뭐 전체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기준 개편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오늘 많이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 소득은 기본적으로 이제 김문전 박사님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는 노동소득이라고 봅니다. 다른 사회보험을 봐도 비슷하고요. 근데 노동소득 기준으로 이제 여기서 노동소득 기준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월보수든 월평균 보수가 되겠죠. 월평균 보수에는 이제 노동소득이 포함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급여 하한액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하고 있는 하한액은 근로시간을 따져서 지금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하한액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러면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고용보험 형태가 모자이크 방식으로 돼 있다는 건 앞에 이제 발표자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리를 다 해야죠. 기조발제에서도 말씀하셨고 뭐 제도를 가능하면 적용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급여 조건 이런 모든 것들을 일치시키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완전히 일치시키는 거 불가능하죠. 가능하면 일치시키고 특히 이제 급여와 관련해서는 일치시키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차등이 필요하면 소득의 종류별로 보험료 쪽에서 약간 차등을 두든가 뭐 나중에 따져보고 기여를 좀 소득의 종류별로 다시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정도에서 조절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모자이크 방식의 정리를 이야기할 때 일용직이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저는 일용직까지 다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실 앞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현재 부가징수 방식을 자진납부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국세청으로 저연징수 일원화를 추진할 때도 아마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지만 결국에 실패를 했고 그때는 사실 뭐 지금의 고민하는 수준까지의 고민은 없었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앞에 김문정 박사님 이야기했던 모든 현재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보험제도를 운영하려면은 현재의 부가징수 방식으로 사실 제도 운영하는 거는 행정력이 너무 크게 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 선진국들이 자진납부 방식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국세청 위주로 당장 국세청에서로 이 자진납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현재 독일에서 운영하는 방식도 임시적으로는 좀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해당 월 비즈니스 데이 5일 전에 얼마를 납부해야 될지 사업주가 다 신고를 하고 비즈니스 데이 2일 전까지 다 납부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정도 스케줄 가지고 운영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참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자진납부 방식으로 하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이제 그 소득 합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산 소득이 기준 소득 이상이 돼야지 보험이 적용이 될 텐데 개별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불하고 있는 보수가 사실 그 합산했을 때 기준을 넘어설지 않을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독일처럼 근로자한테 굉장히 강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면 되겠지만 실제로 그게 작동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뭐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다른 제도적인 장치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소득 파악과 관련해서 뭐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장기적으로 이제 자영업자들까지 보험제도를 적용하는 걸 생각하면 부가세 분기 신고 정도로는 제도는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고용보험 제도뿐만 아니고 사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주 지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소셜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부부실업과 관련해서 이게 개념적인 혼돈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트타임 잡이 있는 경우에 실업을 인정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부분 실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분 실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독일이 가장 이와 관련해서 복잡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지만 독일의 경우에 부분 실업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파트타임 언엠플로이먼트가 아닙니다. 독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실업은 민의잡 이상이 돼서 다수의 일자리에서 다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는 계정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 중에 하나가 없어졌을 때 이야기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독일에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 실업 말고 파트타임 언엠플로이먼트 제도를 따로 가지고 있는 건 그 제도는 언엠플로이먼트의 정의 자체가 파트타임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5시간 미만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실업이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 파트타임 언엠플로이먼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다른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실업급여를 가입할 수 있는 걸 해주고 여러 가지 계정을 인정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그냥 합산소득이 일정 이상 되면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면 독일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실업급여 제도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성장인 박사도 아마 독일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실업급여 제도가 아니고 파트타임 언엠플로이먼트 제도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동의는 합니다. 시간이 마무리해 주시면 네. 네. 그다음에 정부 기여금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이거 우리가 이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실 보험제도를 운영하는데 거기에는 어느 정도 혜택을 줄 건가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니까 노사가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동의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정책 집행이나 아니면 사업을 펼치면서 기금에서 계속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봐서는 문제가 생기는 건 기금에 문제가 생기는 늘 여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동의하는 수준이 뭐고 아닌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논의할 필요가 있고 그걸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에게서 돈을 갖고 와야 된다는 거 받아야 된다는 걸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용유지 제도와 관련해서 아까 이제 성재인 박사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고용유지 제도는 다른 그 OECD 선진국하고 뭐 일본은 비슷합니다만 다른 OECD 선진국하고 다른 건 하나는 뭐냐면 유급휴업 수당 제도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 직접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주 지원 제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유급휴업 수당 제도를 갖고 있는 한은. 그러면 여기에 이제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OECD에서 하는 방식으로 그 정도 지원 수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급휴업수당하고 연계가 되어 있던 걸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해야 되고 여기에 맞게 굉장히 큰 그 이 장관의 제도 운영의 유연성이나 이런 걸 인정해야 되고 지원 제도도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해서 아까 성재인 박사가 육아휴직하고 휴직급여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예, 굉장히 다릅니다. 휴직과 휴직급여 모두가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거지만 휴직은 사실 사업주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급여는 사업주한테 부담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는 굉장히 다른 제도고 이게 그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갖다가 비임금 근로자한테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비임금 근로자한테는 육아휴직이 정의가 안 됩니다. 육아급여는 정의할 수 있지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육아휴직급여 다른 말로 하면 육아급여를 갖다가 노동시장 제도다라고 우리가 계속 주장하면서 제도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휴직이 정의가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그만두고 애를 보러 가야 되는 거고요. 자영업자한테 적용한다면 자영업자는 계속 사업장 운영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노동시장 전체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노동시장 정책이 아니고 모성보호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이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상봉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 논쟁 주제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런 토론회 오면 항상 아쉬운 게 그 노사가 그냥 일방적인 생각만 한번 내놓고 그 서로 상호작용이 없이 토론회가 끝나서 몹시 아쉽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저희 KLI 노동포럼이라고 배틀그라운드가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노사가 동의를 하시면 제가 발표자를 모셔서 아까 그 사각지대 학대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 토론을 다시 한번 적어도 세 합 정도는 오가면서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오케이. 예. 제가 저희 연구원에 박수민 박사하고 조성재 박사님한테 말씀드려서 배틀을 비공개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쉽지만 그렇게 매듭을 짓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김문정 박사님하고 이재갑 장관님 한 1분 정도씩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김영 교수님 그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거 논의하면서 소득세하고 사회보험료만 고려했지 부가치세 생각할 생각을 못했었는데 처음에 제안해 주셨을 때 되게 정말 스마트한 그런 접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근데 고민을 많이 못해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약간의 핵심은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그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거래처가 약간 더 정규적인 정식적인 그런 거래를 원하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용보험 부담을 피하고자 사업자 등록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래처의 그 유인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많이 말씀 안 하셨는데 과세 자료를 통해서 지금 소득 기반 고용보험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사업자는 소득을 지급했다는 거를 국세청에 신고할 유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으로 처리돼서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주기, 이제 공제를 해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부가가치세에서도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매입생액 공제라고 해서 부가가치에서 또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사실 거래처는 좀 이렇게 그걸 신고할 유인은 어떻게든 되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라든지 그런 거래에서 어떤 것이 사실은 사용자성이 좀 강한 거래인지 포착하는 게 좀 큰 것 같고, 그것을 그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그 방식을 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라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 유인을 좀 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어떻게 되든 거래를 양성화하는 방향, 그리고 근로자성인데 그거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파악하는 그 방향을 파악하는 그거를 이제 포착한다는 차원에서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혜웅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장년의 중장지 교육 훈련과 관련돼 있는 제안이 고용보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까지 고용보험은 되게 실업자에 대한 취업 지원 이 개념만 있었는데 이게 미래의 노동시장에서 이 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체제로 접근을 하자는 제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고용보험의 패러다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제안과 유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재원이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장기 피보험 단위기간 실직자에 대한 수급기간 연장 제도를 폐지해서 재정 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이 굉장히 스마트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생각해볼 포인트가 이것보다 조금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답은 없는데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직업훈련이 많이 지적되는 것처럼 취업을 위한 단기 직업훈련에 좀 치중되어 있지 직업 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직업훈련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정책 방향에 보게 되면 장기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모듈식 직업 훈련을 강화하자 이런 이제 제안이 많이 있고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일회의 직업 훈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듈식 직업 훈련이니까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직업 훈련을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회의 특별급여보다는 이렇게 좀 상시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점이 하나 더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테이블 위에 있는 레이블 올리신 이거 뭐 앞에 있는 우리 간명하게 의견과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직업상담원 출신입니다. 바로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신 걸 다 제가 했던 당사자입니다. 실업급여부터 뭐 등등을. 그리고 또 한국노총에서 그 비정규직 담당 부위원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적극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이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노동계는 저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그 노동시장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의 그 고용정책이 우리 노동자들한테 그 와닿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한편으로는 그 받아들일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급자 정책으로만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쉽게 동의를 못하는 이런 영역이 있는 거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오늘 이제 30주년 심포지엄을 하시는데 기존에 있던 고용 서비스 이 정책이라든가 또는 고용보험 정책 속에서 지금까지 왔던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어느 정도 이게 고용센터의 기능이 이제 목에 찼다. 고용노동부 안에서 있으면서 정책 기능과 또 고용 정책으로서 나와서 하는 이런 집행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같은 기관이 정책과 집행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연간 예산이 35조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과연
30주년이 됐던 이 고용보험 그 심포지엄에서 여태까지 고용 서비스를 집행을 했던 기간에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볼 필요는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일자리 공단으로의 고용센터를 전환을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런 개점에서 그런 고민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2005년도에는 12월 달에 고용보험 10주년 행사는 아닌데 그 해가 이제 얼추 맞춰서 10주년이 됐죠. 바로 부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고용서비스 원년의 회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선포를 했던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고용정책에 대한 변화가 그런 것을 같이 쫓아가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직업 능력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는 아무도 심평원 얘기를 안 하셨는데 맞춤형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직업 훈련 자체가 새로운 시장이라든가 새로운 직업을 열어가려고 하는데 심평원에서의 그 통제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직업 훈련 과정이 현실에 와닿지를 못합니다. 심평원을 통해서 현장의 교육 과정이 도입이 되려면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미 지금 AI다 여러 가지 발전적인 내용에서의 그 직업 훈련이 돼야 되는데 2년 후에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잘못된 내용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연구자분들이 논의를 통해서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 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30주년이라는 내용에 맞춰서 고용 서비스가 뭐 원년의 해를 갖다가 2005년도에 그걸 발표하셨으니까 20주년이 되는 12월쯤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정부가 좀 새로운 고용 정책 또 고용 서비스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의 고맙습니다. 그 배틀그라운드에 초빙해야 될 분이 한 분 더 늘었습니다. 명함 놓고 가시면 연락드려서 그 몇 합을 겨루는데 이렇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그 고용보험제도가 노동시장 변화에 맞추어서 인프라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가 이런 쪽에 논의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개별 그 사업이나 프로그램 단위의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토론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 좋은 건의 저희가 받아들여서 연구자들이 또 이렇게 필요한 곳에서 적절하게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주니어 연구자 시절 때는 그러니까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이게 노동시장의 참여자인가? 라는 질문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노동시장에 이 정도 참여하면 참여자로 볼 수 있나? 그래서 사실은 뭐 주당 15시간 기준도 오퍼레이셔널하게 나오고 주로 도대체 그 정도는 참여를 해야 노동시장 참여하는 사람이지 노동시장에 어태치제인 사람이지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레저가 주업이고 노동시장 참여는 부업 아닌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인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했는데 지금 30년이 흘러서 시장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시간보다는 소득이 더 중요하고 그걸로 판단하는 게 훨씬 간명할 수 있고 또 많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논의까지 지금 진전돼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논의의 그 방향이 이렇게 달라진 것 자체가 고용보험제도 발전을 의미하고 또 특히 고용 서비스 문제 우리 이재갑 전 장관님 사실은 지금 수원대학교에서 관련된 과에서 연구도 하시고 강의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원에서 하는 포럼에도 주기적으로 참여하셔서 좋은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뭐 장만 마련된다면 적절한 또 그 미래 방향을 모색해서 제안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뭐 그 얘기하실 분이 있더라도 지금은 이제 마감을 지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리 지켜주시고 또 관심 보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고용보험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